조지 프레드릭 영의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펼쳐서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조반니가 누구였지? 로렌초가 누구였더라? 줄리아노가 죽었었는데 또 줄리아노가 나오네. 가계도를 한번 들춰보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메디치 가문에는 같은 이름이 거듭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 조반니가 있고 로렌초가 있고 코시모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는 헷갈릴 수도 있게 다가옵니다. 메디치 가문도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미궁을 푸는 처음 열쇠는 분기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문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반니 디비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코시모와 차남 로렌초. 장남의 후손은 가문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디치의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피에로와 위대한 로렌초,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한 라인이 이 장자계입니다. 차남 로렌초의 후손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늘에 머물러 있다가 장자계가 끊긴 후에 가문의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코시모 1세 이후에 토스카나 대공들은 모두 이 차자계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첫째는 장남계와 차남계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남계든 차남계든 간에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시모, 로렌초, 조반니 양쪽 모두에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두 인물이 같은 책 안에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서 비슷한 이름의 인물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코시모, 장자계 일대의 코시모, 그리고 차자계의 부활을 이끌었던 코시모. 메디치 가문에는 두 명의 코시모가 있습니다. 국부로 불리는 코시모 il 베키오, 그리고 한 세기 뒤 코시모 1세. 한 사람은 가문의 출발점을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문이 끊길 뻔했는데 여기서 부활을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코시모 il 베키오는 창시자 조반니 디비치의 장남입니다. 사실상 피렌체의 운영자가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시민이었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결정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산 로렌초 성당, 산 마르코 수도원, 메디치 가문 도서관 이런 것들이 모두 그의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그게 권력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는 조국의 아버지, 국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황금기를 이끌고 이런저런 건축들, 예술품에 대한 애호, 가문의 정체성과 기틀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94년 메디치가 피렌체에서 추방되는데요. 위대한 로렌초의 아들 불행한 피에트로가 프랑스의 침공에 어설프게 대응한 끝에 시민들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차남 계열로 넘어가 보면요. 추방을 주도한 세력 안에 같은 메디치 가문의 차남 계열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창시자 조반니 디비치의 차남 로렌초. 이 로렌초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로렌초라고 하는데요. 대로렌초의 손자들입니다. 그들은 장자계와의 인연을 끊고 공화파에 가담했으며 그 대가로 평민이라는 뜻의 포폴라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조차 내려놓고 추방당하지 않고 오히려 메디치를 궁지에 몰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남 계열이 등장하는데요. 이후에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40여 년이 흘러서 1537년에
장자 계열이 끊기는 순간이 옵니다. 장자계의 마지막 공작인 알레산드로가 사촌이었던 노렌치노에 의해서 암살되는데요. 뒤를 이을 적자가 없었습니다. 피렌체의 유력자들은 한참 그늘에 머물러 있던 차자 계열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차남 계열 군인이었던 조반니 델레 반데네레의 아들입니다. 코시모 1세가 되는데요. 유력한 사람들은 그를 어린 꼭두각시로 여겼는데요. 코시모 1세는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굴었다가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자 빠르게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권력을 나누지 않고 곧바로 단독 통치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시에나를 정복하고 토스카나를 통일했고 교황으로부터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메디치가 처음으로 군주의 자리에 올라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행정 통합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오늘날의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을 나란히 놓으면 메디치 가문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코시모 1 베키오는 권력을 가졌지만 부드러웠고요. 시민이라는 형식적인 표면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반면 코시모 1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은 인물이었고요. 결국에는 군주라는 지위까지 도달했습니다. 코시모는 메디치의 시작을 닦았고요. 다른 한 코시모는 메디치의 시대를 전혀 다른 국면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노렌초. 다음은 노렌초입니다. 영예책에서는 노렌초라는 이름은 적어도 3번 큰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문의 정점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정점을 시기한 사촌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정점을 이어받지 못한 손자입니다. 위대한 자 노렌초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름입니다. 1469년 20살에 가문을 물려받은 뒤에 1492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문화 전체의 후원자였습니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많은 예술가들이 그의 후원 속에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황금기는 그가 살아있던 동안 정점을 찍었고요. 그가 죽은 1492년부터 곧바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문을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되는데요. 위대한 노렌초의 아들 불행한 피에트로. 불행한 피에트로는 불행한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얘가 뭘 하면 계속 뭐 잘 안 된다. 피에트로가 뭘 하면 계속 진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불행한 피에트로가 1494년 프랑스의 침공에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시민들에게 추방되는데요. 이때 추방을 부추긴 세력 중에 같은 메디치 가문의 또 다른 노렌초가 있었습니다. 차남 계열의 노렌초라고 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소노렌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남 계열의 노렌초는 위대한 노렌초의 업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메디치 이야기 책에 의하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차남계가 장자계에게 반감을 키워갔다고 서술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1494년 메디치 가문이 추방된 이후에 차남계의 두 형제 소노렌초와 조반니는 공화파에 가담했고 그런 밑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차남 계열의 노렌초와 조반니 형제는 장자 계열 메디치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형제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다가오겠죠. 이 둘을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반니의 경우에는 이후에 나올 카테리나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차남 계열 메디치의 원류가 되는데요. 로렌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조반니 가족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자기 동생 가족의 재산까지 빼돌렸던
비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노렌초로 가볼까요? 세 번째 노렌초는 위대한 노렌초의 손자입니다. 우르비노 공작 노렌초 2세. 우르비노 공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성공은 한 것 같죠? 앞서 추방당했던 불행한 피에트로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추방된 직후에 망명을 시작했는데요.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복귀를 하는데 그때 돌아왔고요.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도 나왔는데요. 1516년에 교황이었던 삼촌 레오 10세의 도움을 받아서 우르비노 공작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어설펐습니다. 건방진 행동과 방탕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한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그 책이 권하는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1519년에 아내가 죽은 뒤에 며칠 뒤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태어난 딸이 훗날 프랑스 왕비가 되는 카테리나 데 메디치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의 자리를 정리하면요. 한 사람은 가문의 정점에 선 위대한 자 로렌초, 또 한 사람은 그 정점에서 흘러내린 그늘 안에 머물렀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정점을 이어받기에는 너무 짧고 약했습니다. 영의 책에서 로렌초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어느 로렌초인지 구분을 해보면 흐름을 따라가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4명의 조반니. 가장 헷갈리는 이름이죠. 조반니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영의 책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조반니는 적어도 4명이고요. 그들의 자리도 가문 안에서 모두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문을 만들었고요. 또 한 사람은 가문을 교황의 자리까지 끌어올렸고, 또 한 사람은 가문을 배신했고요.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가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창시자 조반니 디비치, 메디치 은행을 세운 사람이자 우리가 흔히 메디치 가문이라고 부르는 것의 사실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97년에 피렌체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고 교황청의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가문이 단순한 상인 가문에서 유럽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 정치적인 욕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평민을 유지했고요. 두 아들 코시모와 데 노렌초, 장자계와 차자계라는 가문의 두 갈래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책에서도 비교적 단조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덜 헷갈리는 조반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반니는 교황 레오 10세, 위대한 노렌초의 차남입니다. 13살에 추기경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494년에 아버지가 죽은 지 2해 뒤에 메디치 가문 전체가 피렌체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망명을 하는데요. 그 시절 동안 그는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인맥을 다지고 1512년 가문이 복귀한 이후에 마침내 교황에 선출됩니다. 메디치 가문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조항이 게시되기까지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균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반니는 차자 계열의 조반니 일 포폴라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장자 계열의 뒤통수를 쳤던 차남 계열의 형제들이 있었죠. 소노렌초랑 소노렌초의 동생입니다. 교황에 올랐던 조반니와 불행한 피에트로가 장자 계열의 같은 세대라고 하면 뒤통수 쳤던 형제들은 차남 계열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과 함께 위대한 로렌초를 보면서 자랐지만 1494년 메디치 추방 사건을 부추긴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 노렌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그나마 이 형제 중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영의 서술에 의하면 겉으로 보이는 평판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가 1497년 밀라노 출신의 여장부라고 하는데요. 카테리나 스포르차와 결혼하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번째 조반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조반니로부터 시작해서 코시모 장자 계열이 끊어질 때 차남 계열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가계도를 만든 것이죠. 이 조반니는 30대 초반에 일찍 사망합니다. 이 포폴라노 조반니의 아들 네 번째 조반니죠. 조반니 델레 반데네레라고 하는데요.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의 두각을 나타내었고요. 17살에 처음으로 군 지휘권을 받은 뒤로 승승장구를 해서 메디치 가문이 배출한 가장 유능한 대장으로 성장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차자 계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충성한 대상은 장자 계열의 메디치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1526년에 전투에서 다리에 포탄을 맞고 젊은 나이 28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앞에서 등장했던 코시모 1세죠. 4명의 조반니의 자리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시조 조반니는 가문을 세웠고요. 교황 조반니의 형이 불행한 피에트로였잖아요. 가문의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교황에 오르고 가문을 종교 권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남계 조반니는 가문을 안에서부터 흔들었지만 또 차남 계열의 가계도를 형성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그의 아들 군인 조반니는 가장 실력 있는 장군으로 성장했고 가문의 마지막 권력 전환을 위한 자산을 남겼습니다. 이 4명의 조반니를 함께 놓고 보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상인해서 군주국까지 갔는지 궤적이 그려집니다. 2명의 줄리아노, 위대한 로렌초의 동생과 그의 아들, 즉 삼촌과 조카 사이에 두 줄리아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세대의 차이로 살았고 닮은 성품을 가졌으며 공통적으로 가문의 빛나는 가능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위대한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는 형과 함께 가문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도록 키워진 인물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품과 인격. 그가 1478년 4월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 중에 파치 음모에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피렌체의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인기를 얻게 되자 귀족 가문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파치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죠. 형 로렌초는 부상만 입고 살아났지만 동생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생아 줄리오가 훗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는 것이고요. 위대한 로렌초의 아들 줄리아노, 위대한 로렌초의 동생이 아니고 아들 줄리아노도 있습니다. 삼촌이 암살당한 다음 해에 태어났는데요. 줄리아노를 추모한다는 의미로 삼촌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았다고 합니다. 그는 폭력에 반대하고 너그럽고 화해하는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494년 가문이 추방될 때 함께 베네치아로 떠났고요. 1512년 복귀를 할 때 형이었던 레오 10세 교황의 통치로 첫 해에 피렌체를 다스렸습니다.
해결핵으로 37에 사망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온화한 성품은 형 레오 10세의 곁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일찍 죽은 뒤에는 그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정치 상황이 이어지죠. 두 줄리아노, 둘 다 메디치 가문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인물이었지만 둘 다 그 기대를 끝까지 풀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카테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 한 사람은 메디치 가문에서 태어나 가문 밖으로 나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메디치 가문 밖에서 태어나서 가문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같은 이름의 두 여성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문의 경계를 넘은 것이죠. 카테리나 대 메디치, 1519년부터 1589년. 그녀는 앞서 언급한 우르비노 공작 노렌초의 딸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직후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병으로 죽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지내며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고아였지만 두 명의 교황 친척을 두어서 희망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1527년에 교황청이 황제의 군대에 유린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을 쫓아내려는 반란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혈족이었던 카테리나가 8살이었는데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단절되어서 자랐지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1533년에는 14살의 프랑스 왕자 앙리 2세와 결혼했고 후에 남편이 1559년 마상 시합에서 사망한 뒤로는 어린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실상의 프랑스를 통치합니다. 그녀의 시대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역사적인 충돌기였는데요. 그녀는 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영의 책에서도 카테리나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테리나 스포르차, 1463년부터 1509년. 카테리나 메디치보다 앞선 시기죠. 앞서 잠깐 나온 인물인데요. 메디치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밀라노 공작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의 사생아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치적 결혼을 통해서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첫 남편인 지롤라모 리아리오가 암살당하고 나서 적들이 그녀의 자녀를 인질로 삼고 항복을 요구하자 성벽 위에 올라가서 나는 아이들을 또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요. 1499년 체사레 보르자에게 함락될 때까지 그녀는 갑옷을 입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남편이 앞서 말했던 메디치 차자 계열의 조반니 일 포폴라노였습니다. 둘 사이의 아들이 바로 조반니 델레 반데 네레, 메디치 가문 중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죠. 카테리나 스포르차의 손자가 코시모 1세가 됩니다. 즉 그녀는 메디치 장자 계열이 끊긴 뒤에 가문을 이어가게 될 차자계 라인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무인의 기질이 차자 계열의 운명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카테리나는 메디치 가문이라는 같은 경계 위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서 나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시대 보기 드문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육도 아주 잘 받은 인물이고요. 이렇게 5세트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2명의 코시모는 가문의 두 갈래를 만들고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3명의 노렌초는 같은 시대에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무게를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조반니는 약 160년에 걸쳐 있는데 가문의 변화 궤적을 볼 수 있었고요. 2명의 줄리아노는 빛나는 가능성이 일찍 꺾인 2번의 사건이었고요. 2명의 카테리나는 가문의 경계를 정반대 방향으로 넘은 2여성이었습니다. 영의 책을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의 다른 자리에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곧 메디치 가문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책을 다시 펼치면 처음보다는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